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 그가 선택한 자존심과 그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서울 외곽의 한 고시원. 52세의 이진우는 3평도 안 되는 방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조카가 보낸 문자 한 통. 큰아버지, 할머니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고향 성모병원 지하 1층입니다. 부디 와주세요. 읽은 지 벌써 4시간. 하지만 진우는 답장 한 글자 쓰지 못한 채 그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앱을 켜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2,000원. 고향까지 가는 고속버스 요금 편도 23,800원. 왕복하면 47,600원.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문도 없는 방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72시간. 때는 1996년. 22살의 이진우는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장남이었죠. 그 아래로 동생이 둘 떠 있었습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키웠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밭일과 집안일을 병행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겐 그 그럭저럭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2번 연속 떨어진 그 겨울.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간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좁은 곳에서 썩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 가서 크게 될 겁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빈손으로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서울 가서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사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럼 돈 많이 보내드릴게요. 남동생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18살이던 막내 여동생 수진이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진호는 모른 척했습니다. 1996년 2월 15일 새벽 5시. 진우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5년 안에 성공한다. 그리고 떳떳하게 돌아간다. 아버지를 놀라게 해드린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10년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구로공단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밤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야간 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IMF가 터졌습니다. 1997년. 공장이 문을 닫았고 진우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건설 현장 막노동. 대학은 한 학기 만에 그만뒀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었으니까요. 고향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진우야, 집에 와라. 농사같이 짓자. 내가 없어도 우린 그럭저럭 사는데 내가 거기서 고생하는 게 차라리 더 마음 아프다. 하지만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제가 곧 자리 잡을 겁니다. 사실은 돌아갈 얼굴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는 절대 안 돌아간다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005년. 진우는 작은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가게를 냈습니다. 이번엔 된다. 이번엔 꼭 성공한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곳이었고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간암이래. 수술비가 필요한데. 형은 도와줄 수 있어.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장엔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형이 지금 상황이 좀.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형.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소주 2병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200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진우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독촉하는 와중에 고향까지 갈 차비도 없었고 무엇보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으니까요. 2010년 여동생 수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진우는 초대장을 받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축의금도 없었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형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남동생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당뇨 합병증에 무릎도 안 좋고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형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또다시 진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형이. 됐어, 형. 기대 안 했어. 형은 그냥 거기서 형 인생이나 살아.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 진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호는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동생들이 안부 문자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연락하면 자꾸 미안해지니까, 자꾸 초라해지니까.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막내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며 몰래 공사장 근처로 찾아와 반찬을 건네고 가던 착한 동생이었죠. 오빠,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내려와. 엄마가 매일 문방만 봐. 돈 없어도 돼. 우리 가족이잖아. 수진의 그 말에 진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가서 그 거짓골을 보여줘야 해. 그것이 동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막내는 오빠에게 줄 김치를 싣고 상경하던 중 빗길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우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던 사람, 세상에 남은 마지막 온기였던 동생이 자신 때문에 죽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야 했습니다. 아니,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번에도 무너졌습니다. 동생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마주할 고향 집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보다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간 사람이 동생 장례식에 무슨 낯짝으로 가겠습니까? 그는 고시원방에 틀어박혀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진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진호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 잘 보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진호는 완전히 가족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아니,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진우에게도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고향 마을 주민들의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그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은 채 그저
지켜봤습니다. 방에서는 매일같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김 사장님 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던데요. 박 과장님 승진 축하합니다. 이번 주말 동창회 있습니다. 다들 오세요. 그 속에는 진우의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사업가가 되었고, 누구는 공무원이 되었고, 누구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향에 남아서 혹은 도시로 나가서 성공한 뒤 떳떳하게 고향을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나만 이 모양이구나.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진우는 요즘 뭐하고 사나? 서울 갔다면서? 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답했습니다. 글쎄, 연락이 안 되던데. 잘 사는지 모르겠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진우 그 친구 원래 자존심 세잖아. 잘 살면 연락했겠지 뭐. 진우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방이 그에게는 고향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비록 자신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가는 고향의 소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4일 조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버지, 할머니께서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평생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걱정해주신 어머니. 마지막까지 진우는 잘 살고 있겠지라고 믿으셨을 어머니. 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큰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큰아버지 찾으셨어요. 진우는 언제 오냐고. 부디 장례식에는 와주세요.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들이 다 있어야죠. 진우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2,000원. 버스표 값도 안 됩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구인 공고, 급전 대출, 지인 연락처.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장례식까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용직을 구해도 당일 입금은 안 되고 대출은 신용불량자인 그에게 나올 리 없었고 지인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우는 고향 친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카톡방에서 봤을 때 그 친구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걔한테 부탁하면 5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결국 메시지 창을 닫았습니다. 첫째 날 밤, 진우는 고시원 방에서 고향 마을 카톡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례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우 어머니 돌아가셨다던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그 고생 많이 하신 분이. 아들들이 효자라 좋으시겠다. 진우는 비웃었습니다. 효자? 나 같은 놈이 효자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근데 큰아들 진우는 온대요? 서울에 있다면서?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답글이 달렸습니다. 글쎄, 진우한테 물어봐야 알겠네. 진우는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진우는 동생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진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기를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 갈게. 도와줄게. 어떤 말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밤, 진우는 소주 2병을 사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2만 원 중 5천 원을 쓴 것입니다. 소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장례식장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SNS에 누군가 올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된 빈소. 어머니의 흑백 영정 사진. 그 앞에 서 있는 동생 진호와 조카들. 진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48인데 60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떠나고 진호 혼자 다 짊어졌겠지. 아버지 병원비도 어머니 요양비도 수진이 장례식도. 진호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해도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그 이름을 종이 위에 겨우 올려봅니다. 불효자 진호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서울 간 우리 큰아들입니다. 어머니, 서울은 오늘도 참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방은 무덤 속처럼 고요해요. 이 고요함이 무서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지만 그 소음조차 제 죄책감을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가시던 날 기억하시나요? 제가 중요한 공사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울먹이며 전화드렸던 거요. 사실 그날 저 고향 집 앞 사거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는데 제 낡은 신발 끝이 보이더군요. 밑창이 다 떨어져 덜렁거리는 그 신발을 신고 동네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린다던 호언장담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술 한 잔 올리는 것보다 제 무너진 자존심을 들키는 게 더 두려웠던 저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다 눈을 감으셨을 텐데 저는 그저 제 잘난 가면이 깨질까봐 숨어버린 겁쟁이였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미안하다. 우리 막내. 그 착한 아이가 제 김치를 챙겨오다 길 위에서 차갑게 식어갈 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동생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의금을 어디서 빌리지? 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항상 말했죠. 오빠, 그냥 오면 안 돼? 오빠가 우리 오빠지, 우리 집 돈줄이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존재 자체를 사랑했는데 저는 제 조건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제 초라함을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저의 이 비루한 성공 신화가 얼마나 처참한 거짓말이었는지 마주해야 하니까요. 성공해서 갈게라는 말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저를 가둔 감옥의 벽이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척하는 미소를 더 이상 연기할 기운이 없어서입니다. 제 자존심이 제 목숨보다 소중해서 당신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모진 아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준 사랑을 제 허영심의 제물로 바친 괴물입니다. 다음 생에는 그저 가난해도 비겁하지 않은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 옆에서 농사 지으며 저녁마다 같이 된장찌개를 먹는 평범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는 이 편지를 다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죠. 이런 편지가 무슨 소용이야. 난 갈 수 없는데. 그는 다시 소주병을 입에 댔습니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 사이로 어머니라는 글자가 눈물에 젖어 번져갑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먹혀버린 한 남자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걸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고양행 버스표 한 장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편도요, 왕복이요? 편도요. 23,800원입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을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총 1만 5천 원. 부족했습니다. 진우는 카드를 꺼냈지만 한도 초과로 막힌 카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매표소를 떠났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진우는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아 고향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걸어서라도 가볼까? 하지만 고향까지는 300km가 넘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으로 장례식장을 검색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조문객들의 사진. 동생 진호가 상주로서 절을 받고 있는 모습. 조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셋이었는데 첫째는 어디 갔나요? 왜 안 보이죠? 진호는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1시. 장례 행렬이 출발했을 시간입니다. 진우는 고향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진우,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발인이 끝났을 시간입니다. 진우는 터미널을 떠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진우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동생 진우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오지 않으셨네요. 이제 우리 남남으로 삽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셨습니까? 형님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진우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동생 수진이의 남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수진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도 안 오시더니 장모님 장례식에도 안 오셨네요.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진우는 고향 마을 카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방에서 강퇴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내쫓긴 것입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시원 방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막내 동생도 없고 남은 동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그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진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주를 따르며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검색창에 고향행 버스 시간표를 입력했습니다. 시간표가 떴습니다. 매일 아침 6시,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에 4번. 진우는 그 시간표를 즐겨찾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검색하고, 다시 저장하고, 다시 지웠습니다. 이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그 버스를 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진우라는 남자는 30년 전 빈손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존심 하나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도, 동생의 마지막도, 어머니의 마지막도, 그리고 결국 돌아갈 고향 자체를 빼앗아갔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피하려다가 그는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고시원에서 누군가는 고향행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저장하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엇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진우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세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